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에 발표하신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와 또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K경영경제연구소 염용석 소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규제에 대해서 영국의 경험을 가지고서 한국의 이제 규제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과 우버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사로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발달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렌영 교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은요. 사실 이제 뭐 한국 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은 분명히 저희가 저희 규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좋은 아이디어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고려하시는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좀 저희가 듣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키워드로 말하면 국가 간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앞에 아마존이나 아니면 우버와 같은 회사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이나 서비스에 변화된 모습을 지금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규제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해준 나라에서 발전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런 획기적인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가지고서 이런 인공지능이 만들 수도 있는 몇 가지 리스크나 언설턴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국가에 이 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은 개발은 각 나라에서 만들지만 사용하는 것은 국경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각국마다 다른 어프로치를 할 때 전혀 예상을 벗어나는 효과들이 그 나라에서 나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아직도 자율주행이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근데 한쪽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규제기관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규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미 그것이 가능한 기술들이 도로에서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근본적으로 국경이라는 것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그러나 규제에 관한 논의는 보통 국경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모나이제이션 할 거냐 하는 것이 많은 나라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혹시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쪽을 규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교수님이 이 퀘스천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한 도움의 말씀이 있을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존하고 우버에서 발표하신 분에 대한 질문을 짧게 추가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이나 언론지상에서 아마존이나 우버가 만들고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를 통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아마존이 만드는 수많은 혁신들, 홍수랄지 자동차랄지 많은 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우버는 도시라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교통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의 서비스의 기본 바닥 펀더멘털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이렇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역량을 빨리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마존과 우버가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생활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면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것들이 많이 새롭게 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두 회사에서 바로 이 분야의 개척자로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이렇게 다른 회사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었던 비결에는 많은 게 있을 텐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나 아니면 이쪽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먼저 리더, 이 테크놀로지 리더로서의 두 회사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좀 더 빠르게 확보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에 각각 한 가지씩 질문을 하셨습니다. 뒤에 우버와 아마존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각각 하신 것 같고요. 두 분, 우리 한국 토론자분 모두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윤성로 교수님의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발표자 그 발표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이 처한 어떤 그 어려움이랄까 기회랄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적절한 조언들을 해주실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비유하자면 매일매일 이제 AI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전쟁터에서 총 들고 이렇게 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실탄이 없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그 노하우나 뭐 비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뭐 요리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유명한 요리사가 나와서 요리를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재료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제 뒷방으로 들어가죠. 비밀 레시피가 있으니 이건 보면 안 된다. 근데 지금 AI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떠냐면 여기 레시피가 있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해봐라. 논문을 써도 공개하고 소스 코드도 공개하고 다 공개한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더더욱 이제 영미권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요즘 AI가 데이터 기반의 AI라서 데이터가 이제 없이는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나 제대로 된 서비스 같은 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미권과 비교했을 때 안 그래도 이제 한국어로 된 데이터나 아니면 어떤 그 한국 사회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발목을 잡는 게 있으니 이제 레귤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과 레귤레이션의 어떤 그런 컨플릭 같은 게 있고요.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뭐 아직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아주 유명한 예제지만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도로교통법이 없었죠. 하지만 자동차라는 이제 물건이 나오면서 법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들이 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트렌드와 같은 현상, 뭐 같은 현상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걱정, 안 그래도 데이터가 적은데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을 쏴야 되는데 지금 총은 있는데 이 실탄이 없는 그런 연구자로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세 분 연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듣고 싶은 답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자리에 이제 정부 관계자분이나 아니면 로메이킹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시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 연구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저에게 총알을 달라. 하지만 총알을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정부나 아니면 로메이커들의 어떤 그런 도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부족한 실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 옆집 가서 빌려오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대에 이제 그 오픈돼서 어떤 이노베이션을 이제 만들어 가야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존이 굉장히 좋은 산학협력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의 그런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뭐 당사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런던의 최근 사례나 아니면 서울이나 바르셀로나처럼 이렇게 우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도시들의 어려움을 이제 겪으시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아까 라이드 쉐어링과 관련된 그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우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그런 도시들과
그렇지 않은 서울과 같은 도시들의 어떤 그 5가지 요소의 측면에서의 비교랄까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께서는 각각 3분 발표자에게 하나씩 서로 다른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한 순서대로 제일 먼저 우리 카렌 영 교수님, 그다음에 무어 대표님, 그다음에 가습기 총괄이사님 이 순서대로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각 한 분당 3분에서 맥시멈 5분 이내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은요, 자,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생명윤리라든가 그리고 게놈이라든가 게놈 에디팅과 관련돼서도 많은 규제에 있어서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낮춰야지만 게놈 에디팅에 있어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놈 에디팅은 아주 강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초기 기술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지만 인간에 있어서의 게놈과 관련된 연구가 크게 발전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이제 규제와 관련된 얘기들이죠. 어떤 사람에 있어서의 배양세포에 있어서의 이 배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각각 국가들과 같은 경우 다른 접근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허용하고 어떤 국가는 허용하지 않죠.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이 해당 배양세포에 있어서의 사용과 관련돼서 특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재생식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에 있어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들을 허용한다라고 할 때 테스트 튜브에서 실험관에서 아이를 만들어낸다니 하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우려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제기관과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리고 또한 기술에 있어서의 오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영국에 있어서 기술과 관련된 많은 자유화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인간의 배양세포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뭐 배양세포 연구가 허용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도 있고요. 랩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는데 국가에 있어서의 접근법들이 상당히 다르죠. 그렇지만은 안전한 방법으로 있어서의 사용 이러한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전 세계 유수 과학자들을 함께 모아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과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의 규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우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과학자들과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규제가 만약에 너무나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완화된 규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고 선제적인 자리를 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예죠. 이제 법적에서 여러 조심스러운 접근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올바른 길은 아니다라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항상 어떤 변화를 모색할 때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에 있어서의 파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리스크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려사항들은 정말로 많죠.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아니면 윤리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 발전과 관련돼서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 내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게놈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렇지만 게놈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법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가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조금 더 이 규제라고 하는 것들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규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좀 더 나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전체적인 안녕을 위해서 조금 변화된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합의라고 하는 것들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각각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컨센서스라고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에서 각각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유연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과 관련돼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한 동일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항상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도 그랬죠. 미국에서는 조금 더 많은 그 새로운 기술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데이터와 관련돼서 조금 유연한 접근법을 가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의 로컬 법을 현재 법을 존중만 한다면은 플랫폼에 있어서의 좀 더 많은 활용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기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것이 미국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유럽은 또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데이터 보호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드릴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사들이 앞서도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가장 크게 오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전 과제입니다. 기술 그 자체의 도전 과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관련된 소셜테크라고 할까요? 이런 사회적인 것들이 조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와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크죠. 여기서 아까 재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료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라고 볼 때 데이터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의 큰 도전 과제인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취합할 때 이것이 바람직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많은 데미지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당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돼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터 대표님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업으로서 11년 전에 제시가 되었던 기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IP를 가지고 썼는데요.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든 자산을 가지고 AWS를 통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많은 오해를 처음에는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유하지 않고 나만 할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다 공유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빌더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더욱더 개선시켜 주는 것이죠. AI를 얘기를 할 때는 특정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인프라를 아주 확장성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안에 강화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의 리스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전통적인 IT로는 절대로 하지 못했죠. 닷컴 붐이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하드웨어를 사줬던 건데요. 이게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너무 비싸다, 너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좀 감수하기에는 큰 리스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비용 자체가 거의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그게 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특정 환경에 규제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험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규제가 정확하게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도구를 제공을 한 다음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게 다 갖춰진다면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런 데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서비스인데 거기 그 국가만 제한을 한다면 그 국가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전을 더욱더 못할 것입니다. 정부나 이런 학계나 이런 기관들도 발전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기술의 역량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술이 뭔가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를 동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 역량은 우리가 원치 않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그런 역량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기저에 기술력이 제공이 돼야 되고 정보가 잘 보호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남용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술은 창조 작업에도 활용이 돼야 되지만 모니터링과 통제에도 같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걸 잘 균형을 맞춘다면은 리스크가 적고 발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사키 총괄기사님 마이크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때로 국가들과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은 새로운 규제를 채택을 하는 이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라이드 쉐어링과 관련돼서요.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과 같은 경우 또 채택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발표에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서 조금 그 규제 변화가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어졌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카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규제를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고요. 그런 새로운 기술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사회들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는 규제 기관에서 제대로 된 변화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특정 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유연한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 취약과 관련돼서도 조금 더 규제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AI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규제 부분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많은 예로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데 싱가포르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비슷한 이러한 삶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케이스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5가지 분야에 있어서 싱가포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드 쉐어링과 관련된 해당 조직에서 이 운전자에게 특별한 라이선스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테스트를 볼 것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현지법에 따라서 잘 서비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와 같은 경우도 해당 정부와 같은 경우는 실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운전자에 있어서 라이선스를 우버가 발급을 하는 대신에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범죄 경력이 없는지, 이 사람은 몇 년이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갖고 있는지, 보험에 들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규제죠. 규제이긴 하지만 다른 종류에 있어서의 규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규제가 있긴 하지만은 새로운 기술들이 사회에서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 그리고 다시 세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아주 전문가시고 탁견을 가시는 분들이라 사실 여러 가지 더 고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 제약상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요 한 세션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AI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많은 여러 가지 그 세 분의 발표, 두 분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세계는 AI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혁신을 하고 있고 그 혁신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변화하고 있다. 그것에 수반되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위험을 규제하지만 지금 우버 얘기도 들었지만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고 그 위험을 방지하는 규제, 행위를 허용하되 그 허용된 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카렌 영 교수 말에 따르면은 그 위험에 기초한 규제, 위험의 정도, 수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규제가 있어야 될 텐데요. 사실 한국의 규제의 특징은 매우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규제는 그냥 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집행하지 입법자가 예정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법이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그 위험이 통제되지 못해서 생겼던 어떤 부작용에 대한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특히 AI와 관련된 것은 우리 윤성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AI의 핵심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 컴퓨팅 파워랑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컴퓨팅 파워나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수 있고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데이터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AI의 능력을 키우느냐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 IQ가 140인데 책을 하나도 못 읽게 하고 그 학생한테 어떤 행동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AI라는 것이 컴퓨팅 파워가 아무리 세고 알고리즘이 잘 짜여 있어도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되지 않으면 그 AI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를 당장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 정보 데이터의 활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거기 있는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일을 하려기보다는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틀을 그냥 놔두고 정말로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검증하면서 예외적인 어떤 허용 기준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특별한 그 입법적인 조치나 규제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뭐 발표해 주신 우리 발표자 3분 그리고 2분 패널 토론자분들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AI 산업 발전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